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게 세대 차이가 아닌가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은 가끔씩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CEO들이 그런 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CEO 60% 이상, 그러니까 10명 중에 6분 정도가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던데, 오늘 제가 만나는 이분, 방송 전에 좀 만나 뵀습니다만은 이분에게는 이런 세대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 약 100년의 전통 이어가고 있는 향토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무학의 최재호 회장,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먼저 본 오늘의 주인공, 주식회사 무학의 최재호 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 길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울산에 자주 오실 기회 있으세요? 예, 저희가 울산 공장이 있어가지고 예. 수시로 자주 들어오곤 합니다. 그럼 뭐 판촉 요원들이나 오실 일이지 회장께서 오실 일은 아니잖아요. 아유, 고객하고 만나봐야죠.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요, 저는 이제 최재호 회장님 실장 때 아주 예. 오랜 시절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큰 키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예, 그때 좀 많이 말랐었죠. 그랬습니다. 예. 소년 같을 때 예. 뵀는데 오늘 보니까 키도 크시고요, 인물도 훤칠하시고요, 딱 보기에 카리스마가 확확 느껴지는 그런 회장님. 제가 소개드리면서 세대 차이,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고민 없을 것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 회사에 마케팅 담당하는 우리 젊은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젊은 직원들 말이죠. 우리가 만나보면은 뭐 말은 존중하지만 때로는 황당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예. 혹시 회장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뭐 누구나 그럴 수가 있죠. 예. 근데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결국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항상 위기가 존재하고 또 기회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진취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그건 한 40년 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토요일도 일을 했고 저녁에도 뭐 11시 넘어서 퇴근했고 그때는 근면성실해야 성공을 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근면성실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창의력으로서 성공한다. 또 근면성실하는 사람이 또 어찌 보면은 조금 바보스럽게 여기지는 그런 세대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선배들이나 또 어른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또 제가 경청하고 또 젊은이들의 또 창의력을 또 존중할 때 이 세대 갈등이 배가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야, 우리 그 최재호 회장님에게 제가 질문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탄탄한 인문학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아주 모범 답안을 이렇게 그 말씀을 막 해주시네요. 일에 대한 가치와 행동이 유사하더라도 세대 간에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 최 회장님은 지혜롭게 이제 풀어 나가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무학의 역사가 거의 100년 가까이, 한 세기에 가깝습니다. 참 대단한 게 말이죠. 전라북도 군산에는 뭡니까? 사막소주가 있었고요. 목포에는 또 목포에 사막이 있고 군산에 백화양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무학은 지금 100년을 바라보고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죠. since 1929년 맞죠?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 거는 제가 ROT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끝내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년 하다가 또 이제 일본에서 제가 대학원 과정을 유학을 끝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를 시작해서 했습니다. 88년도부터 회사 경영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군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좀 압니다만은 부친께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 원래 우리가 1929년도부터 만들어졌을 때는 주로 이제 마산의 그 청주가 중심이 되는 그 주로 도시였습니다. 네네네. 물 좋은 마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5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인수하셔가지고 그 공장을 이제 소주로 이제 처음으로 전환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무학양조장이라는 상호를 걸고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친은 위자 승자.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다 압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소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역사를 알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인연이 또 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가 부친의 부름을 받은 거죠. 아무튼 뭐 저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가서 일을 해야죠. 그러지 않고 이제 뭐 인재가 많지만 아버지를 도와라. 계승 발전 시켜라. 이제 이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88년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실제 기획실장을 맡아서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 주류업이 자체가 지방주 50%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올림픽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 분당에 100만 호 그 짓는다고 해서 건설업이 굉장히 중심이 됐습니다. 그 저희 회사가 아버지께서도 이제 건설업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무학건설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위도 1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분당에 상당히 그 많은 아파트를 양지 마을이죠. 그걸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주는 그나마 이제 지방주 50% 제도가 있으니까 안정적이었죠.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어려울 때 스카웃을 한 게 아니라 잘 될 때. 그때 잘 됐어요. 그때 편안할 때였습니다. 이건희 회장 생각이 나네요. 이병철 회장께서 일본에 가 있는 자녀 불렀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가 들어와서 좋은 점도 많았고 또 힘든 점도 많았고 또 보람되는 일도 있고 그렇죠. 업무 파악하시고 제일 먼저 오셔서 무슨 일부터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중점으로 본 것은 하나 기초를 다져야 되니까 저희가 회사 사규정을 갖다가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단순한 소주 회사에서 종합주류 회사로 가기 위한 어떤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제가 타 회사 근무할 때도 기획실에 쭉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 방향 설정에 가장 중점을 뒀죠. 그리고 이후에 회사의 그 기업 이념이라든지 가치관 정립을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보면 약간 체계가 덜 잡혀 있는 그거를 이제 발견하시고 체계를 많이 이렇게 잡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회장님의 성격을 규정하자면은 목표를 하나 붙잡고 이루고자 하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격 그런가요? 맞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좀 그런 면도 있죠.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할 때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특전사 구호가 안 되면 되게 안 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그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은 차라리 아니한만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좌우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밀어붙이더라도 합리적인 성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고맙습니다. 그 무학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무학 건설에 가셔서 했더라면은 무학건설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은 제가 체질이 안 맞아요? 해보니까 운이 많이 따라요.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게 많고 이 주류라든지 일반 제조업은 미래를 미리 준비를 해서 잘 대응해 나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를 잇는 음식 달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내 가족이 먹지 않는 음식 남에게 팔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우리 최 회장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술을 갖다가
많이는 처음에 못 마셨습니다. 예. 거의 못 마시다시피 했는데 또 술을 많이 못하니까 또 이점도 있어요. 술을 잘 못하시는 분이 술 맛을 또 제일 잘 압니다. 예. 술을 잘 하시는 분은 자기한테 익숙한 맛만 갖게 되고 아하. 술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맛의 구별을 정확하게 합니다. 오호. 그래서 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술 주류업에 좀 적합했고요. 예, 조금 이상한 논리인데.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주량이 많이 늘었죠. 얼마나요? 얼마나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생각보다 세월이 갔기 때문에 좀 약해졌습니다만 한창 제가 40대, 50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아침까지 먹어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하여튼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거는 소주 10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때는 주량이 엄청 났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한 병 반, 두 병 뭐 그냥 마십니까? 타서 마십니까? 주로 그냥 마십니다. 그냥 마시세요? 예. 그럼 저하고는 이제 어떤 좋은 자리가 돼도 저하고는 이제 대적이 안 될 게 저는 이제 그 독한 술을 못 먹어서 좀 타서 마시는. 요즘 그렇게 타서 마시는 소맥 문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 고객이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고객이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술을 이제 마신다는 것보다도 술을 함께 가지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뭐 내용이라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무학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무학의 대표이사로 1994년에 취임을 하셨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고 무학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큰 변화가 뭐였어요? 그때가 제가 왜 대표이사를 맡게 됐냐면은 회사가 이제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힘든 시기가 와요? 왜냐하면 1995년도부터는 제가 지방주 50%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게 뭐죠? 그 지방의 한 지역의 50%의 자도주를 판매하는 그런 제도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1975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지방업자 보호하자 그런 거죠? 지방 기업을 육성하자는 개념이 생겼는데 1995년도부터 이제 없어져 버렸죠.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없어진 배경도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재벌회사만 살고 중소기업은 이제 다 주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멸하다시피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수주 없어지고 백화양주 없어지고 그랬군요. 물론 사막 그 앞에도 없어졌지만 많은 부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대표사를 맡게 된 거는 회사가 완전히 새롭게 변신하지 않고는 당장 앞으로 3년을 버티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제가 맡게 됐죠. 그 위기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주셔서 어떻게 위기를 넘겼습니까?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때 저희가 무학이 시도한 게 제가 이제 제가 원래 대학에서 강의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세요? 창원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코드 이제 국립대학이었는데 그래서 한 12년간 제가 틈나는 데로 가서 나중에 부교수로서 이제 개민 부교수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가르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의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집중화, 차별화, 원가 우위 이 3가지를 이제 우리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고 어디에 차별을 할 것이고 어디에 원가 우위를 가져올 것이냐 이거의 원인 분석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만들어낸 것이 화이트 소주였습니다. 화이트 소주 하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낮은 도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낮은 도수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이트 소주를 보시면은 맨 처음 나왔던 화이트 소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표가 이 소주 병이 있으면은 앞면만 있었는데 앞면, 뒷면, 목까지 있는 3가지 상표가 되어 나오는 병이 화이트 소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주류 업계가 앞에 상표만 있었지 뒤에 상표마저도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왕 상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상표를 미래지향적인 상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 30년을 25도 소주에 젖어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25도 소주라는 기본 개념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고객이 원하는 도수의 제품이 아니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내는 제품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고객의 마인드에 맞는,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제품으로서 변화를 주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이트 소주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 방법도 뭐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고객 지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유통 지향적이었다 그러면은 고객 지향적으로 내용이 바뀐 것이 화이트 소주가 첫 사례였습니다. 왜 화이트였습니까? 브랜드명이? 그때는 이제 깨끗한 소주.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소주로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또 화이트 맥주가 나왔죠. 이름도 유사했지만. 회장님 대학에서 뭘 전공했습니까? 저 경영학했습니다. 경영학. 뭐 지금 보니까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처럼 마케팅도 같이 했죠. 같이 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35도 소주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주는 소주라고 했어요. 막 대병으로 말이죠. 두루미 소주라고 했어요. 소주는 독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낮은 도수로 낮춰야 된다는 생각 이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조금 생각을 아까 제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군 생활이 짧아지죠. 과거에는 근 3년간 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사회 환경이 금방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가 바뀌는데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만 경쟁을 하지만은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패러다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낮춘 도수 낮은 소주가 나왔을 때 이건 뭐 닝닝해서 무슨 맛이 있겠나 했는데 여성들이 좋아하더라고요. 2가지가 있죠. 여성들이 좋아하는 층도 있지만은 기존 층들도 같이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 층들이 도수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 소주 본래의 맛을 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를 보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당시에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그러한 준비를 1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서울이 아니고 지역의 향토 기업이지만 중소 그 소주 회사에서 새로운 주류 트렌드를 이끌어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데 또 하나 이제 그 마산의 주류가 부산으로 또 진출을 하잖아요.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거예요. 저는 경남에서 과거에 부산으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울산으로 떨어져 나갔고요. 그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은 원래가 이제 한 식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마인드에서 선을 꺼서 그런 것이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대구 경북에 가면은 금복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소주가 따로 있고 경북 소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은 하나의 사실은 과거에는 무아이라는 하나의 회사를 하다가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다른 소주 회사가 또 하나 더 나오게 된 거예요. 추후에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부산에 저희가 진출하게 되는 거는 고객의 입맛으로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지 지역성을 가지고 선택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브랜드 네임도 그랬고 브랜드 네임 부산에 갈 때는 저희가 좋은데이로 가지 않았습니까? 좋은데이로 가 있습니다. 요즘 좀 딱 좋은데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그 좋은 날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으로서 부산에 한번 진출하게 됩니다. 예. 뭐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은 사실 부산은 지방이 아니에요. 서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 글쎄 맛으로 이제 어느 정도 차별화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 시골 술 우리가 왜 마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은 품질에서 자신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94년도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주류 회사가 무엇을 하면은 지방 회사가 다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저희 무학이 지금 무엇을 하면은 예. 모든 주류 회사 다 따라갑니다. 변화의 시초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16.9도 소주도 예. 무학에서 하고 나서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 칼러주도 무학에서 하고 나서 많은 회사가 또 따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무학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있어요? 예, 저희가 베트남 하노이에 제가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이 하기 전에 한 발짝 두 발짝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꼭 돈을 버는 걸 떠나가지고 예.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부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다. 그 자체가 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저는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누가 들어도 무모한 도전이다라고 할 만큼 이제 어려운 선택들을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이죠. 무학의 공장들도 참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울산 공장도 그렇고요. 예. 예, 공장까지 그런 변화를 지금 그림이 막 나오는데 어디 스페인에서 왔나 프랑스에서 왔나 무슨 궁전 같은 그런 식의 공장을 지었네요. 저희가 공장이 이제 창원에 있는 이제 봉공장. 예. 봉공장은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스마트 공장으로 저희가 변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다녀보면은 유럽풍의 공장을 해보자. 그리고 이 공장이 공장으로 느낌을 받지 말고 예. 우리 그 지역의 하나의 그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곳을 남기고 싶다. 이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갖다 저희가 한번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전혀 주류회사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울산이 이제 공업의 도시고 미래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캠퍼스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를 연상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 이게 막 공장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울산 공장의 특징이 대부분 공장이 1층에 있습니다. 근데 울산 공장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주류회사는 울산 없어요.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캠퍼스 구조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그래서 나름 저는 공장을 칠 때도 그 기간에 누가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물러나고 났을 때 그 지역에서 남는 그 공장이 그 지역과 함께 융합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남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굿데이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차사 브랜드에다가 이제 박물관 같은 이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죠. 굿데이 뮤지엄이라는 거는 제가 그 당시에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기업 내에서는 항상 이야기한 게 플랜 도시입니다. 그냥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하고 나면은 그 잘못된 생각이다. 항상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걸 찾아서 새롭게 계획에 넣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글로벌로 가려고 그러면은 글로벌 문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 세계 술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는 어떤 주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만 알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 3,000여 제품마다가 저희가 메인 되는 것만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만은
거기 한번 오보셨습니까? 아니, 전 못 봤어요. 가보세요. 제가 왜 권하냐면요. 술만 보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거기 보면은 제가 그 술이 왜 생겼는지 그 문화를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쭉 넣어놓은 게 한 4년이 걸렸습니다. 예. 술을 비치하는 거는 한 1년만 하면 됐고요. 예. 그래서 그 한번 보시면은 예. 전 세계 주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사나 영사는 다 와서 보셨습니다. 회장님, 저보고 그 창원에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창원까지 가자고 하지 말고 울산에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괜찮죠. 울산도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언제 리타이어 할지 모르겠지만 리타이어 전까지는 각 지역에다가 더 나은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도 이렇게 회장의 철학이 들어있고 문화공간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시고 이게 회장의 철학이신 것 같은데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술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괜찮은 문화로 자리매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대표이사로 이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고비가 왔지 않습니까? 첫 고비가 사실 울산광역시하고 그때는 울산시인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우리가 그 얘기 빼놓을 수 없죠. 과거에 이제 울산에서 이제 광역시가 이제 승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울산 시민들이 그때 애월 단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좀 경남에서도 좀 통 크게 이왕 생길 것 같으면 좀 지원을 하고 저는 제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마산 제시 출신입니다만은 그때 마산 제시를 하다가 동마산 제시 생기면 저희가 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듯이 새롭게 자꾸 같이 동반 성장하려고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막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 시민들이 뿔이 났죠. 뿔이 나가지고 이제 정말 불났어요. 뿔이 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마산 술 안 먹는다. 경남은행 빼라. 앞으로 사용 안 하겠다. 무학 애용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은행 돈은 빼려고 하니까 적금은 손해가 가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고 술은 바로 오늘 저녁부터 안 먹으면 되니까.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저희가 한 시장 점유율 한 60, 70% 되던 것이 한 30, 40%까지 그렇게나 뭐 한 달 이내에 아주 그 곤두박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말이죠. 울산이 공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뭐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인지는 몰랐지만 대단했네요. 그 고비 어떻게 넘겼죠 그때? 결국은 이제 마케팅이죠. 그게 제가 고객에게 우리가 선의를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선의를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고객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울산의 각 공장들이 많지 않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공장 앞에 가서 저희가 이제 퇴근할 무렵에 가서 인사도 하고 퇴근할 무렵에 저희가 설명도 하고 저희가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도 선도 보이고 결국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썰물 작전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칭을 넣었는데요. 우리가 밀려와서 다시 썰물로 다시 나가야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썰물 작전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결심을 하게 됐죠. 울산에도 우리 무학이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울산에다가 제가 공장을 지도 제대로 된 공장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썰물 작전으로 좋습니다. 뭐 울산 시민들이 무학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때 광역시 승격 우리는 다급한데 경상도가 안 놔주니까 자구책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지나놓고 보면 뭐 다 이해가 되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고객의 마음은 항상 떠나도 고객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다시 항상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재호 회장님 위기의 변곡점마다 솔로몬 같은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하는데, 근데요 무학이 부도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IMF 때죠. IMF 그런가요? 때 이제 부도 직전이라기보다는 부도가 났죠.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건설회사가 이제 워낙 IMF 때 어려워서 건설회사가 화해가 되었고 또 뭐 모든 회사들이 다 화해 또는 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학 같은 경우도 부도를 내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의견의 차이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절대 부도가 안 된다.
그래서 부도가 나야 화해가 됩니다. 예. 부도가 나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도를 안 내고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워크아웃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1차로서는 저희가 거절을 당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규모가 적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부도를 내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서울에 또 친구들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연구를 해보니까 다시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가서 이제 설명했죠. 규모가 적어서 워크아웃을 안 해준다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담당자나 또는 국장의 임의 판단으로서 그래 한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법과 원칙이 없이 뭐 공무원 임의 판단으로서 뭐 이루어주는 나라냐. 강하게 항의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워크아웃을 지방에도 해준 거예요. 그때는 대우가 이제 워크아웃을 하고 큰 회사를 해줬는데 왜 조그만 회사가 그냥 문을 닫지? 네가 부도를 내고 화해를 하든지. 그래서 워크아웃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5년간 제가 그 약속을 해서 빚의 한 반을 갚더라. 이랬는데 저희가 워크아웃 1호로 저희가 끝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워크아웃을 종료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워크아웃 1호로 그것도 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청와대에서 밥도 한번 얻어먹고. 아이고, 이야. 그때 그런 판단한 대통령도 대단하지만 설득력 참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도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초유의 사태인 우리가 코로나19 겪고 있잖아요. 국내 모든 경제가 타격을 입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무학도 이 어려움에서 예외일 수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견딜만 하세요? 많이 힘들죠. 근데 많이 힘들다고 한 거는 많이 또 제가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저보다 힘든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이런 분들의 희망을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역할을 다 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이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제 스스로 참 많이 안타깝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빛은 보이죠. 우리가 희망 있죠. 이길 수 있죠. 뭐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오늘 패러다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19가 생기기 전하고 후하고는 많은 환경의 변화가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같이 버티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은 양극화가 나올 겁니다. 어떤 데는 살아남은 데는 더 좋아질 거고요. 그 순간을 못 이기는 데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맞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많은 생각도 해보고 이걸 실천해 할 수 있는 제가 의지와 능력이 되느냐 제 스스로 반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하게 이제 생산 라인을 이제 확장하고 이렇게 한 건 이제 수도권 진출 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게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수도권의 그 벽을 뚫는 게 참 어렵잖아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앞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미래로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시간을 단계별로 받아가면 되는데 근데 제일 지금 이제 제 인생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를 제가 풀어야 될 과제가 우리 지방이 미래가 없습니다. 지방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붕괴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즘 뭐 대권 주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그 총선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지역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비해서 꼭 하고 싶은데 뭐 수도권에 있는 것을 뭐 지방에 하나 옮긴다 또 우리가 중앙정부부터 돈을 더 받아서 내려온다 이것이 지방의 살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의 풍토를 바꿔줘야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풍토로 바꿔줘야 됩니다. 의장에 플랑크톤이 없는데 큰 고기를 키울 수가 없죠. 가져왔다 나왔으니까 내가 성공했다. 이 의장에는 큰 고래가 산다. 이야기가 얼마 못 삽니다. 그럼 여기는 의장에 플랑크톤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의 그 생선류들이 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장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럼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공정과 평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평과 평등이죠.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도 있고 권투 선수도 있다 하면 권투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헤비급 챔피언하고 벤턴급 챔피언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그럼 지방에는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성공하면 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럼요. 서울에서 성공하는 지방은 안 내려옵니다. 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먹거리를 창출을 해줘야 됩니다.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여기에다가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국세죠. 국가가 해야 하는 국세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서 일을 하면은 국세를 50% 경감해 줄게. 그래서 지방에 가서 돈을 벌려라. 그럼 지방에 사람이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제권에 인구는 50% 이상의 수도권을 갖지만은 경제는 7, 80%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방의 법인세 반으로 낮춰줘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잃는 돈은 5%,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몰려가 있는 집중화 현상을 지방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분산이 된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0%, 15%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떠들지를 않아요. 그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지방민들이 바꿔야 될 것이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지역 제품은 2등 상품이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와야 됩니다. 금융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지방은행법이 있어서 지방에 있는 은행은 금리를 콜 금리를 더 싸게 받아오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방의 언론, 교육, 문화예술 과거에는 다 혜택이 있었는데 그마저 다 없어졌어요. 이제 새롭게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혜택 보는 것이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모자라는데 세금 내고 분담해야 될 것은 그들보다 더 많이 분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양극화는 더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톤이 높아지시면서 대학 교수의 이제 실력이 나오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외부 감사법을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나 차별이 더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우리가 회계 감사를 갖다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 것은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법 자체가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역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계 감사를 큰 대형 회계 감사 법인에게만 주다 보니까 이 회계 감사 법인이 지방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회계 법인이 지방에 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회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회계 감사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받게 되니까 2억 5천만 들어갑니다. 왜? 1억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출장비입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회계 법인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방에 있는 기업들만 그래요. 그리고 과거하고는 달라가지고 또 주 근로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회계감사 법인들이 맨날처럼 밤새 일 안 합니다. 딱 그 시간 근무하고 나면은 지역에 있는 호텔에 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그 다음날 오고. 그러니까 과거에 한 이틀, 사흘 하면 끝날 업무가 이제는 뭐 보름 20일 갑니다. 그러니까 출장비 이런 게 대응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경영을 하면은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적어도 이익은 못 보더라도 불이익은 안 봐야 되는데. 그럼요. 지역에서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지역에 있는 회계사법인들은 그나마 우량한 기업에 지역에 있는 우량한 기업에 회계법인을 해서 예. 생존권을 유지해 왔는데 예. 이거마저 또 다 뺏겨버려요. 예. 그러면은 기업의 오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 내가 기업이 이 정도 크면은 네. 떠나야겠다. 여기는 너무나도 힘들다. 예. 왜? 여기는 뭐 세무조사를 받는다,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한다 하더라도 기업 수가 적으니까 서울에 7년, 8년 만에 한번 올 것 같으면은 여기는 5년, 4년 만에 한번 해야 돼요. 예. 현실적으로. 네네네. 또 수도권에서는 한 3, 4일만 조사하면 끝날 것이 여기 오면 기업 수가 적으니까 7일, 8일 해도 예. 안타깝죠. 예. 그래서 다 서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역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도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좀 반영을 많이 해주셔야지 중앙 정치에 따라만 다니는 이런 정치는 과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냐 저는 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경남 마산 경남 지역에 쟁쟁한 국회의원들 많고 부산에 뭐 우리나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할을 이거 뭐 참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도 그렇게도 들리고 말이죠. 이런 문제 가지고서 이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기업들이 고통을 받는 것 자체를 그분들도 인지를 못한 거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이 되는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기업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서야 되는데 나서야죠. 또 지역에 있는 언론들도 나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다 이런 반성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이제 향토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머리를 조금 식히기 위해서 이제 무학의 회장을 떠나서 인간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구구절절 정말 바쁘게 살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데 회장님께서는 시간이 조금 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시간 나면 자야죠. 자요? 시간 나면 군대 자고.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제가 뭐 대부분 오늘은 그 뭐 주중 주말이 없지 않습니까? 365일 뛰다녀야 되는 거고 그게 자기가 이제 주어진 사명이고 숙명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조금 뭐 합니다만은 저는 청소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서요? 회사요? 집이든 회사든 청소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소를 하면은 사물이 깨끗해지면은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를 하다 보면은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모든 사물이 있을 자리가 있고 없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보면은 있어야 할 기업, 없어야 할 기업, 또 있어야 할 상품, 없어야 할 상품. 우리 내 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본성을 닦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청소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내가 참 좋아하겠네요. 그러면 회장님은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버지세요? 그 제가 가족은 서울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기러기 가족? 제가 한 37년째 제가 한 달에 한 2, 3일 집에 가요. 저런.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해서는 뭐 기업하는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건 아마 거짓말일 것 같아요. 기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그러나 이제 제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가족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가족과 같이 있을 때는 모든 시간을 가족에게 열정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지나간 추억의 사진을 돌이켜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 못할 아버지? 왜요? 자기하고 사고가 잘 안 맞으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이해 못할 게 많죠.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그 정도 성공을 하고 여유도 있고 하면은 좀 많은 것을 누리고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 파출부도 안 쓰고 나 혼자서 청소하고
생활하고 이런 걸 내가 또 하니까 도저히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하죠. 파출부 안 쓰세요? 예, 예. 그 제가 하는 게 편해요. 편해요? 예. 얼마 전에 2주일에 한 번씩 오는 파출부가 있었는데 허리가 좀 안 좋다 해서 한 서너 달째 요즘 이제 없이 이제 하는데 저는 또 없어도 편하더라고요. 네. 도움이 없이 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회장님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처량해 보이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숙소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놀러도 오고 그러거든요. 예. 다 깨끗하다 그래요. 예, 우리 그 저 회장님께서는 저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한 좋은데이 나눔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말하기 좀 쑥스러울지 모르니까 매출액의 3%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쓰고 계시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공헌활동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말고 더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예, 예. 조금만 보태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범피해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범피? 범죄 피해 지원 예, 활동을 예, 했는데 예. 그때 느낀 것이 이 세상에서 범죄자가 없어지려고 그러면은 예. 성장하는 가정부터 범죄자가 없어야 된다. 네네네. 그걸 개화를 가지고 자꾸 범죄자를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살인 사건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온 국민들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을 매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예. 담은 한 20-30명의 학생 어린 소녀들을 내가 잘 키워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예. 성공한 인물로 만들어 보자. 그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이 뭐 크게 돈을 많이 벌고 뭐 훌륭한 뭐 학식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예. 결손 가정이나 예.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예.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그 대부분의 그 앞에 장학생 제도는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제도였거든요. 왜 그건 아닌 것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한 1, 2년 키워야 되는 게 한 10년은 키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케어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과연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생활비를 줍니다. 예. 그 뭐 장학금 주고 이런 게 장학금 아니고 말고 생활비. 생활비 맞춤형으로 매달 이제 50만 원씩 이제 생활비를 주고 많이 주네요. 많이 주네요. 그렇죠. 그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돈 1억 들어가기 중요한 게 아니고 1인당 그 사람들하고 정말 소통을 하고 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집에 상을 당했을 때 그 집에서 누가 상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상주 노릇도 해주고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것까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 예. 그럼 태권도 선생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도 가르쳐주고. 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꿈과 열정을 갖다가 우리 자식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 한 25명을 키웠는데 거기서 서울대학도 한 2-3명 벌써 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또 서울대학 대학원도 갔네, 또 취직하네, 또 선생 되네, 또 간호사도 됐네. 뭐 제가 항상 제일 고마워하게 생각해 얼마 전에 이제 간호사 됐다고 예. 나한테 네일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들은 뭐 별로 나한테 네일 안 보내왔는데 걔는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뭐 보람이 남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무슨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 사회가 다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예. 돈만 쫓아갈 것이 아니고 예.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러면은 예. 저는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더라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예.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 왜 내이지? 지금 뭐 건장하시고 내 입는 시대도 아닌데 근데 첫 월급을 내일을 이렇게 사드리는 거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분이 예. 그렇게 선물을 했네요. 저도 저는 어머님께 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그래 안 하던데 우리 희망 장학생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참 특수부대 출신답지 않게 엄청나게 자상하십니다. 예. 네팔에다가 굿데이 스쿨을 지어서 또 예. 애들을 키우고 있던데 예. 왜 네팔이죠? 제가 이제 그 네팔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6.25 때 예. 네팔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6.25 때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그랬던가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 동맹구에서 큰 관심도 좀 부족하고 한데 그리고 네팔에 학교를 짓는 운동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일어났어요. 있었어요. 일어났는데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학교를 짓는 부분이 물론 순수한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약간 쇼맨십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겉보기만 좀 학교답지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학교답지 못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가수 이문세 씨라든지 영화배우 정준호 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제가 또 많은 인맥이 있다 보니까 함께 우리 네팔에 정말 한국식 제대로 된 학교를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제가 한 3년에 걸쳐가지고 인부도 파견하고 그게 세미나를 가지고 우리 한국식 학교를 지었죠. 한국식. 그래서 아마 랑탄이라는 히말라야 초입에 가면은 좋은데이라는 글자 크게 보입니다. 그게 보면 그 한국식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보람도 많고 그 이후에 이제 지진이 한 2번 있었습니다. 있었죠. 제가 지진을 2번 정도 복구하러 이제 또 한 번 두 행사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네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지재호 회장님이 앞으로의 계획 큰 목표는 이제 세계로 나간다 이런 말씀 앞에서 하셨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는 가치관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보다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제가 내가 남은 인생의 계획이고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제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거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역점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우리 지역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마지막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제가 나머지 인생을 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장애가 되면은 그 장애는 더 큰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디딤돌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도 한번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울산에도 좋은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민들께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또 따로 마치기 전에 이제 드리겠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2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는 짧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시민들께 하시는 얘기는 좀 마음껏 하시고요. 우리 최재호 회장께 술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뭡니까? 행복의 도구죠. 행복의 도구. 설명 안 듣겠습니다. 좋을 때 마신다 이거죠? 그 술을 마심으로 해서 불편한 관계도 좋은 관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행복의 도구다. 덧붙이자면 처세가의 묘약이다. 비타민이다. 인생살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이야기 쓰죠. 인생살이 비타민이다. 비타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되죠. 자, 우리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소중한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께 마음껏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의 좋은데이가 사랑을 받은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에 더 많은 보답을 저희가 항상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결되길 바라고 또 종결된 이후에도 우리 딱 좋은데이가 울산 시민들에게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몰랐던 걸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 무하게 최재호 회장님과 진솔 담백한 얘기 나눴는데 말시에서 묻어나는 정겨움 또 진정성 여러분 다 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년을 넘게 이어온 100년 향해서 가는 무하게의 힘 그리고 최재호 회장님의 힘이 앞으로 우리 100년 성장을 잘 이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최재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